자, 민요의 특징을 얘기를 좀 하고 가자. 민요. 민요는 매우 다양한, 그리고 우리가 별로 평소에 신경을 안 쓰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왜냐면 우리가 가사나 시조나 고려소교는 자주 보지만 민요는 자주 안 보죠. 근데 또 알고 보면 민요를 많이 부르긴 하죠. 그래서 민요의 특징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첫 번째, 민요는 적층 문학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김태희! 적층 문학이 뭐예요? 그러면 서민문학이라고 했겠지. 그지? 적금은 뭐 돼? 적금. 은행의 적금은 뭐 하는 거야? 쌓여서 뭘 쌓아? 돈을. 그렇죠. 정확하죠. 그럼 적자가 쌓다란 뜻입니다. 돈을 쌓으니 적금이잖아요. 그럼 적층은 뭘 쌓아? 이 층자는 계층을 말해요. 적층문학이란 여러 계층이 즐긴 문학을 말하고요. 때문에 적층문학은 어떤 특징이 있어? 계층의 특징이 쌓여 있어요. 여러 계층의 특징이 공존하는 게 적층문학의 특징. 대표적인 적층문학으로 당신들이 배우고 시험 본 게 민요보다도 더 많이 시험 본 건 판소리죠. 때문에 판소리를 보다 보면 양반의 한자어와 서민의 비속어가 함께 등장해요. 왜냐면 적층문학이니까. 적층문학이란 그런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민요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지니고 있어요. 좀 더 문학의 본질에 가까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예요.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정수! 보편성과 특수성 중에 본인이 아는 걸 하나만 골라서 무슨 뜻인지 나한테 설명 좀 해줘봐. 골고루 퍼져 있다는 거 아닐까요? 골고루 퍼져 있다. 골고루. 갑자기 지구과학 같은 생각이 드네. 우주에 골고루 퍼져 있는 뭐 암흑물질이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 골고루라는 말보다는 보편이란 말은 시공간에 모두 퍼져.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네 말대로 따르자면.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어느 공간이나 모두 통하는 것을 보편적이다 라고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문학의 주제는 뭐였을까? 사람. 얘한테 물어봤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사랑이죠. 사랑이나 가족 이런 게 가장 보편적인 문학이죠. 그럼 특수성은 뭐예요? 반대겠죠. 특수성이란 특정한 시공간에만 의미 있고 그것을 주제로 삼는 걸 특수성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6.25 전쟁을 다루는 문학에는 보편과 특수가 함께 있어요. 보편은 뭐가? 전쟁의 고통이죠. 사람이 죽고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특수성은 뭐겠어요? 6.25 전쟁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대표적으로 같은 민족끼리 싸웠다. 다시 말해 총을 쏘는 상대방이 두 쪽이 서로 말이 통해요. 이런 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의 전쟁은 총을 쏘는 두 상대방은 말이 안 통해. 그래서 포로로 잡히면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화를 내죠. 근데 6.25 전쟁은 포로로 잡혀도 다 말이 통해요. 이것이 한국 전쟁의 특징. 그러면 보편성과 특수성을 둘 다 가지고 작품을 쓸 수 있겠죠. 민요도 마찬가지예요. 민요는 원래 여기서 말하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걸 말하면 지역을 초월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지역적인 것이 함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지역을 초월해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가 하면 그 지역만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민요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민요에서는 지역을 초월하는 게 뭐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음보율이죠. 삼음보나 사음보. 그 다음에 후렴구가 있어. 이런 것들은 지역을 초월하죠.
하지만 그 지역에만 관한 특징, 주제의식도 들어가야죠, 주제. 이런 건 지역을 초월한다면 지역적인 것은 그 지역의 이름, 즉 땅 이름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특별한 습속, 습관이나 풍속을 습속이라고 불러요. 습속. 이런 것들은 지역적이다. 다시 말해 특수성과 상관이 있다 라고 해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쓸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쪽에 그냥 쓸게요. 세 번째, 주제의식. 아무래도 민요 아닙니까? 어쨌든 민요, 백성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주제의식은 주로 서민적인 애환을 다룬 것이 많다. 서민적인 애환. 이거를 길게 설명한 게 민요, 우리가 지금 민요 2개를 배울 텐데 진짜 별거 없어요. 정말 별게 없습니다. 내용은 되게 단순해. 빨리 들어가 봅시다. 자, 갑니다. 우선 후렴이 이렇게 어랑어랑 어허야 너야 뭐 시작이 쭉 나오죠. 후렴이 있는데 후렴에서 뒤에 있는 노래는 후렴에 아무 뜻이 없어요. 두 줄 다. 근데 앞에 있는 노래는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후렴구에도 의미가 없는 후렴구가 있고요. 의미가 있는 후렴구도 있고. 이 노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후렴구가 있고요. 자, 봅시다. 신고산과 구고산 뒤에 뜻이 써 있을 겁니다. 이것은 세태를 반영하는 거죠. 뒤에 뜻 참고해 보세요. 이게 왜 세태 반영인지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래 뒤 뜻이 있네요. 차가는 소리도 마찬가지. 역시 대화기의 문물을 보여주는 거죠. 함흥차라고 했으니까 함흥가면 차예요. 그럼 여기는 함흥은 아닐 거야. 이 지역은. 함흥이 아닌 지역에서 함흥으로 차가 갑니다. 큰애기 반보찜만 싼다. 충효가 큰애기는 뭔 말이야? 보스. 그러기요라니 이 사람 오늘 뭐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싸우고 싶어? 왜 이래? 보스 베이비 같은 그런 거는 아니고요. 큰애기는 이게 왜 이런지 좀 애매한데. 야, 며느리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며느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도 해요. 새아가, 아가, 새아가, 며느리기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뭐 현대는 그렇게 하는 게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확실히 여성에 대해서 애기, 아가 이렇게 부르는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럼 큰애기라는 무슨 뜻인가? 다 큰 여자. 그러니까 결혼할 나이가 된 다 큰 여자를 큰애기라고 했어요. 따라서 여기서 큰애기는 여성을 가리킵니다. 반보찜만 싼다. 이 말이 흥미로운데 반보찜이란 가벼운 짐, 가볍게 싼 짐. 그래서 가벼운은 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양이 적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급하게 떠나는 것 아니면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떠나지 않고 가볍게 준비해서 떠나는 걸 말합니다. 이 대목은 요 첫 부분은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임은 도시로 떠나요. 그것도 제대로 이주해서 가족이 다 가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만 도시로 떠나는데 문제는 그 떠나는 도시로 떠나는 이미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성별이 어떻게 돼요? 노래는 누가 부르겠어요? 여성이요. 여성이 둘 다요. 둘 다. 여성이 떠나는데 여성이 떠난다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를 쓰고 있죠. 취향이란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이 시의 화자는 여성을 임으로 부르고 있고 또 옛날 노래니까
남자라고 일단 괜찮겠죠? 그래도 네. 괜찮겠지. 남자라고 해서 우리가 진행을 더 해봅시다. 가을바람 소슬하니 소슬은 쓸쓸하다죠. 낙엽이 우수수 지고요. 귀뚜라미 슬피 울어 남은 간장을 다 썩이네. 우수수란 말은 음성상징어죠. 낙엽이 지는 모양이나 소리 둘 다 되니까 그냥 음성상징어라고 합시다. 음성상징어. 굳이 따지면 모양이죠. 의태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어째 낙엽이 지고요. 귀뚜라미 슬피 울어. 어머, 귀뚜라미 슬피 울어. 남은 간장을 다 썩이네. 괴롭고 슬프다. 안 그래도 낙엽 지는 가을인데 귀뚜라미가 슬피 울어서 간장을 썩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감정을 심화시키는 계절적 배경이 되겠죠. 가을이니까 더 쓸쓸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낙엽도 지고 그 다음에 휘늘어진 낙낙장송. 낙낙장송은 휘어진 나무, 소나무를 말해요. 휘어 덥석 잡고요. 나무는 왜 잡아요? 소나무는 애달픈 이내 진정 하소연이나 할까. 그럼 하소연을 여기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낙낙장송은 하소연의 대상이 되겠군요. 이렇게 소나무가 휘어졌으니까 덥석 잡고서 이 애달픈 내 마음을 하소연이라도 해볼까. 별거 없고 그 다음 삼수갑산 머루달에는 얼그러 설그러졌는데 나는 언제 님을 만나 얼그레 설그레 지느냐. 자, 역시 중요하죠. 그래서 얘랑 나랑 왜? 머루달에가 얼그러 설그러졌다와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건 같으니까요. 이 부분은 임과 함께 함께 있으면 얽히고 설키고라는 느낌을 가지니까 그렇다면 머루달에는 그런데 나는 못 그러니까 현서가 이 머루달에가 화자와 대조적이라는 걸 알겠어? 네. 좋아. 그러면 다시 질문. 화자와 대조적인 걸 알겠다. 그러면 머루달에가 사실은 화자의 소망을 투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맞아? 그건 틀려? 틀려요. 왜 틀리죠? 이건 소망이 아니고 과거예요. 과거라고요? 아, 과거 이렇게 됐다? 네.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현재인 상태야. 이렇게 과거부터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나는 언제 임을 만나서 얽힐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그럼 화자가 바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따라서 이 부분은 화자와 대조적이지만 화자의 소망을 투영하고 있다 해도 올바른 표현이 되겠죠.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상객골 큰애기 정든이 오기만 기다리고 3천만 우리 동포 통일되기만 기다린다. 자, 우선 상객골 큰애기의 큰애기는 역시 여성입니다. 정든임 오기만 기다리고 이것은 이 작품의 전체 맥락과 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왜 통일되기만 기다린다. 이건 뭐예요? 맥락과 통하지 않죠? 이것을 이렇게 봐도 돼요. 민요는 그게 작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민 문학에서는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여러모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해학적이기도 하죠. 아니 이 통일 얘기는 갑자기 왜 나와요?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전혀 없죠. 그래서 듣거나 부르면서
자기들도 낄낄거리면서 불렀을 것 같은 그런 대목인 거죠. 또한 굳이 따지자면 진지하게 보자면 이런 거지. 여기 이거요. 요런 거. 근데 이것도 좀 어이없어요. 그냥 이걸로 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자, 가지 마라 잡은 손 야멸차게 떼치고. 오. 가지 마라 잡았더니 야멸차게 아주 매정하게 손 떼고요. 값싸된 게 팔라당 후치령 고개를 넘는답니다.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댕기. 값싸는 비단이란 뜻이에요. 문제는 댕기죠. 댕기가 팔라당은 역시 의태어야 팔라당 전부 같은 말입니다. 뭔가 이게 흔들거리는 모양이죠. 댕기를 팔랑하며 그럼 댕기 팔라당은 모두 되냐면 속도감을 나타내기도 해요. 댕기가 머리 끝에서 팔랑팔랑 할 만큼 빠르게 막 뛰어서 후치령 고개를 넘노다에서는 거리감이 느껴지죠. 즉 멀어지는 거리감을 알 수가 있어. 질문. 후치령 고개를 넘어간 사람은 지은이. 남자 여자? 여자죠. 댕기를 들이우고 있으니까. 비단 댕기를 그것도. 비단 댕기를 들인 걸로 봐서 나름 꾸밈새를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여기를 멀리 떠나면서 예쁘게 꾸미고까지 떠난 것이고 빨리 뛰어서 떠난 거예요. 떠나는 게 좋은가 봐. 그렇다면 이것이 화자가 앞서 말했듯이 남성임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여기요. 요 리을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걸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울적한 심의를 풀 길이 없어 나왔더니 처량한 산새들은 비비베베 우는. 이거는 의성어죠. 의성어가 쓰였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여기에 처량한 산새라고 말한다는 점이죠. 처량하다. 산새가 처량하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지 남이 그렇게 원래부터 처량한지 어떤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 또한 감정이입이 되겠습니다. 뭐 쉽죠? 나머지는 볼 게 없어요. 필요한 얘기는 다 했습니다. 아, 참, 그 얘기 하나 안 했구나. 여기 이 후렴구 얘기를 하면서 정작 해야 할 얘기를 빼먹었는데 이 어랑 어허야에서 어랑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어봐. 세령 혹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모르진 않죠? 그러면 왜 아리랑이 아리랑인지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죠. 대부분의 사람이 아리랑이면 아리랑인지 왜 아리랑인지를 내가 왜 생각해야 돼? 당연한 건데 아리랑이 왜 아리랑인지는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어차피 이따 쓸 거니까 지금 쓰자. 여기서 이건 나달라 뒷페이지에 있는데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이때 아리라고 하는 건 아리랑은 아랑전설과 연관 있으리라. 물론 이거는 정설은 아니에요. 알 수 없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견해가 있다는 거지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아랑전설은 뭐냐? 아랑전설 어차피 여기 한번 나올 것 같아. 여기 있네. 이걸 미리 얘기합시다. 74쪽에 뒤에 보시면 저 건너 대숲은 의의한데 뒤에 뜻 써 있어요. 늘 푸른데, 늘 푸른색인데 아랑의 서르는 서러운, 아랑의 서러운 넋은 애달프다, 슬프다. 그러면 대숲이라고 하는 게 여기 등장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숲은 절개 혹은 지조 등을 상징하죠. 그리고 아랑이라는 말이 등장했는데요. 아랑전설의 그 아랑이에요. 그럼 아랑전설은 무슨 내용이냐? 잠깐 나 봐요. 뒤에도 안 나와 있으니까 빠르게 설명할게요. 아랑은 여성이고요. 근데 이제 자기를 키워주는 유모가 나쁜 마음을 먹고 그 관아의 제일 하급 관리, 아랑이 살던 지역에 가장 하급 관리와 내통해서 유모가 꽃놀이 가자, 물놀이 가자, 밤에 꽃 보러 가자 하고 밖으로 꿰어낸 다음에
통인이 이 아랑을 덮치려고 계략을 짭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인이 덮치니까 아랑은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을 했고요. 이런저런 일 끝에 결국 아랑은 자기 삶을 마감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하면 이렇게 끝나요. 뭐 복잡한 살을 덮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좋은 이야기도 아니니까. 나쁜 이야기죠. 범죄죠. 이건 나쁜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아랑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넋이 그 동네에 상대방은 통인이라 할지라도 하급 관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또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사또 억울하옵니다. 이러면 상대방 사또 어떻게 하냐면 죽어. 신장마비로 죽어요. 너무 무서워서 유령이 와가지고 부르니까 억 하고 죽는 거죠. 그래서 신임 사또가 또 오면 찾아가서 사또 억 그러면 상대방이 억 하고 또 죽어요. 그럼 세 번째 가서 사또 그러면 죽고 네 번째 가서 사 그러면 죽는 거예요. 다 죽어. 다 죽다가 어떤 한 사또가 왔는데 얘는 이제 담대한 거예요. 사또 안 죽었어. 사또 안 죽었군요.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하고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해주고 사또가 그래 내일 한번 해보자 하고서 통인들을 아침에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 중에 이런 일을 저지른 놈이 있느냐?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랑의 넋이 나비가 되어서 팔랑팔랑 날아가서 자기를 죽인 놈의 어깨에 가서 앉고요. 그 놈을 이제 조사해서 자백을 받아내고 사형에 처하죠. 그리고 죽은 아랑의 넋을 위로해 주었더니 그 다음부터 넋이 사또를 찾아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드문 얘기도 아니죠. 우리가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거 하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얘기인데 거기서 나온 그 아랑 전설이 이 아리랑의 그 아랑과 상관이 있다고 하는 설이 있어요. 설일 뿐이고.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어랑은 뭐냐? 어랑이라고 하는 건 이 지역에 어랑천이라는 냇물이 있어. 또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어디든 그 가에 아무데나 어랑천이라는 냇물의 지명에서 유래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후렴구에도 지역색이 드러난다. 지역색. 그러면 앞서 얘기했던 보편성과 특수성 중에 특수성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필요한 얘기는 다 했고 그 다음 이번엔 우리에게 더 익숙한 미랑, 아리랑으로 갑시다. 자, 앞에도 그렇지만 사문보가 명확하죠.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딱 사문보로 쓰여졌고요. 내용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빠르게 할 거예요. 여기는 이 부분에다가 별표를 주시고요. 여기는 요거 묶어서 이렇게 별표를 주고 요렇게 대조다.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왜냐? 동지섣달, 세령 동지섣달이 몇 월인지 혹시 아십니까? 12월 아니에요? 섣달이 12월 맞습니다. 동지달은 11월 합치면 11월과 12월이니까 한겨울이죠. 물론 음력이에요. 그러면 음력 11월, 12월 한겨울에 꽃 본 듯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한겨울이 아니라 어느 계절이든 꽃을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따라서 이것은 나를 소중히 대해달라. 이렇게 되죠. 그러나 여기는 어때요? 바로 내려가니까 정든 이미 오시는데 인사를 못해. 왜 못해요? 행주치마 입을 물고 입만 빵긋할 뿐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대조를 이룬다. 그럼 어느 쪽이 더 이 시의 어떤 화자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주제의식에 더 잘 맞느냐, 즉 누가 실제로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냐, 위에 사람이냐 아래 사람이냐, 이미 답이 여기 써있죠. 쉽게 말하면 노래 부른 사람이 하나가 아니란 얘기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은 이래요. 그냥 일개 한 명의 평범하게 그지없는 국어강사의 내 생각에는 이것이 서민의 모습이고 이것은 그 서민을 향한 지배층이나 어떤 당대의 좀 우리가 흔히 나쁘게 말하는 꼰대 계층의 어떤 강요 같은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건 뭐 내 생각이니까 넘어가시고 확실한 건 이것이 화자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려준다는 얘기죠. 한 명의 화자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여러 명의 화자가 부른 노래가 마구 섞여 있다. 이걸 알려주고요. 그 다음 세상의 핀 꽃은 울긋불긋 내 마음의 핀 꽃은 울렁울렁 됐고 쓰였고 이거는 의스테어. 울렁울렁 한다고 하니까 울렁울렁이 무슨 말인지 이제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 같아요. 그 울렁이 아니고요. 울렁울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모양이라서 이것도 의태어입니다. 그리고 이 꽃은 현실. 이 꽃은 내면의 정서. 다시 말해 비유죠. 실제 꽃이고요. 그 아래 꽃은 비유. 딱 지금에 어울리는 그런 노래인 거죠. 바로 내려갑니다. 저 건너 대숲은 이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영남루 비친 달빛 교교한데 영남루라는 것에서 남청강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는 지명을 다시 말해 지역색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영남루와 남청강. 달빛이 교교하다는 말은 달빛이 아주 환하다고요. 엄청나게 달빛이 밝은데 남청강은 말없이 흘러만 간다. 달빛이 교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서의 적극적인 모습. 말없이 흘러만 간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소극적인 면목. 다시 말해서 마음 속에는 뭔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밖으로 내보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흘러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아리랑을 끝내겠습니다. 이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민요에는 서정과 서사가 함께 있어요. 민요의 특색이니까 뭐 여기다 써도 되는데 따로 한번 써봅시다. 서정은 왜인 것이냐? 그야 정서를 표현했고요. 거기다 운율도 있잖아.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시가 있죠. 시는 운율이 있는 장르예요. 서사는 뭐지? 이야기 문학을 가리켜요. 대표적으로 소설 장르가 있어요. 그럼 민요에는 왜 서사가 있는가? 서민의 삶을 연관된 구체적인 묘사. 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쓰자면 구체적인 이야기가 존재하니까 서사죠. 그럼 이 작품에서 서사는 74쪽에 5개 연 중에 어디가 서사와 상관이 있느냐? D겠죠, D. 아랑 전설을 언급한 D는 서사적인 특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정과 서사가 민요에는 함께 있는데 이것 또한 적층문학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말 얘기 끝냈어요.